안녕하세요. 제가 화과자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과자 회사에서도 오래 일하면서, 듣고 공부하고 한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화과자의 역사? 뭐 그런 아주 간단한 것도 잘 없더라고요. 전반적인 그런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과자는 의식용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보통은 과일 같은 거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과일 같은 거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곡식을 꿀 같은 걸로 굳혀가지고 과일처럼 해서 이제 그걸로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기록들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과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송나라, 당나라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중국식 과자들을 이제 일본 궁중에서 먹었다는 기록이 발견돼요. 근데 이때는 독자적인 화과자는 아니고, 그냥 이제 중국의 문화가 되게 선진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의미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건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독자적인 문화가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진 않았고, 그게 이제 메이지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메이지 시대는 한 17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화과자가. 이 17세기에 시작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다도가 발달한 거. 다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평화가 시작되고 그런 섬세한 문화들이 발달하는데, 다도는 항상 이제 달달한 게 좀 그 화과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단순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츠마번이라는 데서, 규슈에 있는 일본의 그 지방 영지인데, 거기서 오키나와를 점령을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류큐 왕국.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와 아마미 오시마라는 곳도 포함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놀러가는 오키나와보다 좀 북쪽에 있는 또 더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서는 사탕수수가 많이 나가지고, 그 류큐 왕국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일본 본토에 설탕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중들이 먹을 설탕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귀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궁중과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다도와 함께 요 화과자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 모양으로 만든 이쁜 그 생과자, 나마가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태를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때부터 이제 그 궁중에 납품을 하던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때 생겨난 과자들이 지금 현재 그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과자들의 대부분인데, 요때는 이제 양갱도 옛날부터 생겼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 스님이 중국에서 그 양의 피와 지방 이런 것들을 굳혀서 만든 그런 요리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 갖고 와서 한천과 어떤 전분이랑 같이 쪄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메이지 시대 이후에 한천의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전분으로 쪄서 굳히는 게 아니라 그 한천으로 굳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양갱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데들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카스테라, 그 다음에 콤피토라고 하는 별사탕입니다. 별사탕 같은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자들의 모습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모나카 깍지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모나카 관련해서도, 모나카도 기록에 나오는 건 되게 옛날이에요. 그 뭐 궁중에서 그 달 보고 모나카라고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그때 모나카는 그냥 찹쌀을 구워가지고 만든 둥근 전병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우리가 현대 알고 있는 모나카의 형태는 한 100 몇 년?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설탕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그때는 아직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마가시라든지 양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이제 남은 그 앙금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설탕을, 이게 성하지 않을 정도로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너무 달아서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모나카 깍지가 그 설탕의 단맛을 줄여줍니다. 고소한 맛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나카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판 게 시초가 아닐까 하는 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에 쳐도 안 나와요. 저도 모나카 깍지를 4대째 하는 분한테 자기 선대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고 들은 썰입니다. 네, 아마 진짜일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재미없으실 것 같고, 이 화과자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이런 약간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화과자가 기본적으로 그 다도와 함께 발달했기 때문에 맛을 넣는 거를 엄격하게 금지를 해요. 어떤 향료를 넣는다든지 과일 뭐 액기스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좀 허용이 안 되는 분위기고, 차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오로지 순수한 그냥 단맛만 있는 게 기본적인 대전제인데, 요런 특징이 화과자가 서서히 쇠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과자의 그런 약간 수수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그런 특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런 전통이라든지 옛날 것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그런 프리미엄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뭔가 현대의 그런 과자라고 하면은 추구되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화과자에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도 화과자를 많이 안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 화과자 업계의 이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가 유지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이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과 맛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뭐랄까 이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현대적인 시도를 한 업체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다는 건 금방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체로서의 뭔가 형태를 갖춘다거나 어디까지나 뭔가 개인 공방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가, 뭐 그런 거를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과자 업계의 이런 동향을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특징들이 족쇄가 되기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나오는 되게 다양한 그런 새로운 것들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해자가 되기도 하죠. 한번 딱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도태된다고 해도 아주 서서히 도태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비교적 뭐랄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냥 뭐랄까 어떤 축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시장은 디저트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생기겠죠. 한과에서도 그런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화과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을 레시피 하나 바꾸지 않고 쭉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냐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뭐 버터를 넣는다든지 뭔가 향료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새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똑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뭐 우주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졌던 절대적인 그런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네, 가볍게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10명이나 볼런지 모르겠네요.